이 사람도 건어물이랑 각종 식량 등 군수물자 취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되면서 쫄딱 망했죠, 이 사람도. 자, 이제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이제 기회가 온 거죠. 바로 뭐냐 하면 이 기업들에게 정부가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중에서 상당수를 알짜들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거대한 자본가 계급 창업자들이 몇십만 명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병철이라는 삼성상회의 주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가 중에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자본이 필요해요. 자본이라는 게 결국 공장 설비를 마련하고 공장 설비를 운영할 자금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제대로 된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가 이게 다 필요한데 이 세 가지 다 한국에는 없었죠. 없었는데 이제 전환점이 됐던 사건이 바로 1954년 적산불화 혹은 귀속사업체 매각 뭐 다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산, 벌써 이름만 들어도 알지만 일본 사람들이 경영하던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보유하던 자산들을 한국 한 사람들한테 분리 매각한 거죠. 그러니까 공짜로 주지는 않았고요. 돈을 받고 줬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54년이 어떤 해였나 생각해 보면 한국 전쟁 끝난 해예요. 돈이 없어요, 정부가. 일본인들 물러간 다음에 몇 년이 지났죠. 벌써 9년 지났죠. 지나는 동안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관리자들이 대충 경영도 대충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놔뒀다간 큰일 나겠다.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려면 결국 이거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산업을 의욕 있고 야망이 있는 사업가들에게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무려 58년까지 4년에 걸쳐서 26만 건의 적산이 매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거대한 자본가 계급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몇십만 명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거 두 가지 호조건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책정 가격. 자기들이 우리가 정부가 평가했던 가격이 100억이다 그러면 60억 정도에 팔았대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두 번째, 그걸 또 15년 분할 납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분할 납부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소작농들이 그걸 샀을 수는 없죠. 그럼 누가 샀을까요, 그걸? 예, 지주들이 샀겠죠. 토지개혁 과정에서 몇 푼 되는 돈을 받지 못하고 땅을 뺏겼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몇 푼이라도 받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고 일본 유학도 하고 영어도 좀 할 줄 아는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엘리트 계층 중에서 상당수는 사회주의로 돌아서서 북한에 가셨고요. 일본 제국주의 저 강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소비에트밖에 없다.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정보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쪽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면 정말 깨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병철이라는 삼성상회의 주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사람도 예전에 군수물자 취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어물이랑 각종 식량 등을 만주 그리고 중국에 쳐들어간 일본군 군납 사업도 하고 그러다가 해방되면서 쫄딱 망했죠, 이 사람도. 떼인 돈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이제 기회가 온 거죠. 바로 뭐냐 하면 이 기업들에게 정부가 적산,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 중에서 상당수를 알짜들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삼성상회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도 바로 어떤 내수용 그런 산업들부터 산업을 이제 육성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가 중에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자기는 여기서만 멈추지 않겠다라는 야망도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혁명까지 이제 벌어지면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대로 이거 놔뒀다가는 자기들도 또 혁명나게 생겼거든요, 사실. 물려받은 경제 상황이 되게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내수를 부양한다. 돈이 있어야 뭐 내수를 부양하죠. 4천만 국민들이 전부 다 가진 건 돈은 없는데 농사만 짓고 있고 그리고 사업이라고 해봐야 내수용 사업 일부밖에 없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가면 우리끼리 평등하게 가능한 사회가 돼서 여기서 또 전쟁 나고 혁명 나고 할 가능성도 되게 높은 거죠. 그럴 때 정부가 두 가지의 채찍과 당근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 당근은 저금리 정책. 시장 금리보다 싸게 대출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20%다. 대출 금리가 10%예요. 이러면 이건 완전히 대박 나는 거죠. 왜? 그냥 10% 이자로 돈을 빌려서 20% 물가 오르는 것만큼만 오르는 자산에 투자를 하면 이게 부동산이죠, 여러분? 딱 들어봐도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전체 경제 물가가 20% 오르는데 매년 10% 이자만 주면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땅집과 형책입니다. 근데 그때 수출금융은 심지어 제로금리 수준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차익을 준 거죠. 그리고 이 돈을 줄 테니까 대신 사람들을 뽑고 해외 시장 개척해라. 두 번째 이제 당근이 뭐였냐 하면 베트남 전쟁이었죠.
1964년, 그러니까 쿠데타 이후 3년 만에 베트남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도 반공산 진영의 깃발을 들고 동남아에 참가해서 우리가 그때 65년부터 70년까지 한 6년 동안 얼마를 벌었냐면 9억 불을 벌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 돈 같은데 1965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30억 불이었어요. 한마디로 대박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정부의 강력한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당장 수출해라고 몰아붙인 거가 가장 컸겠죠. 누가 그 힘들게 뭐하러 밖에 나가서 수출해요. 국내 시장을 독점하는 게 훨씬 재밌지. 근데 일단 부정축제자가 어떠니 뭐 또 권력형 비리가 어떠니 그러면서 정치 깡패들 사형시키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이니까 말 안 들을 수 없는 데다가 여기다가 정부가 두 가지 당근을 준 거죠. 저금리와 베트남 전쟁 참전의 사업의 기회를. 거기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그룹 중에 하나인 한진그룹 같은 그룹들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정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었죠. 그때 이병철 회장이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도 특히 내수시장을 벗어나서 크고 강하고 영원히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야망을 품고 있을 때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대망의 80년대 초반에 드디어 우리에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메모리용 반도체.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노트북 뭐 이런 데 다 들어가는 필수적인 반도체 제품을 둘러싼 미국의 인텔 그리고 일본의 히다치로 대표되는 일본의 7개의 반도체 회사들이 치열하게 피터지는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의 패권이 거의 우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텔을 비롯한 미국의 반도체 산업 리더들이 일본에게 넘어간 패권을 되돌리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철수해서 CPU, 그 중앙 집적 처리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값비싼 제품입니다. 여기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인텔의 불세출의 리더죠. 밥 노이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천재입니다. 한국인은 일본보다 더 저가로 메모리 반도체를 판매할 테니 일본이 덤핑 치더라도 일본이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한마디로 말해서 적의 적은 친구다. 따라서 우리 인텔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용 반도체 설비를 삼성에게 넘기고 더 나가서 기술 지원을 해줌으로써 일본의 독점을 깰 수 없다면 일본을 괴롭힐 세력을 양성해주자. 어차피 우리 이 산업 철수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삼성에게 돈도 제대로 받고 팔자. 이걸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더 나가서 1986년 미국과 일본이 맺은 반도체 협정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일본이 쿼터를 수용합니다. 저 시장을 전부 다 장악하지 않고 내가 일부는 미국 사람들 먹고 살 수 있게 놔둘게요 하면서 한 60%, 70% 정도로 쿼터를 줄여있는데 그걸 삼성이 치고 들어갔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운이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첨단 산업들을 진출할 수 있는 인력을 미리 양성해 두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60년대부터 시작된 한 20년에 걸친 수출 주도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자신감도 넘치고 자본력들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기적 같은 행운과 노력이 만든 기적 같은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심했어요. 일본이 만든 제품들의 그때 당시 미국에서 만든 제품의 정밀도의 한 5배에서 6배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정밀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특유의 그 장인 정신이 반도체 기술과 만나서 기가 막힌 제품들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때 1990년대 초반을 전후해서 세계 시장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게 뭐냐 하면 집에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세상이 왔죠. 그래서 인터넷도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세상이 올 때 필요로 한 건 일본이 만드는 어마어마한 정밀도를 자랑하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성능을 갖춘 제품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PC라는 게 우리 3년, 4년 잘 못 써요. 한 5년만 넘어가도 거의 털털거립니다. 즉 극한의 내구성도 필요 없고 정확성도 필요 없이 대충 몇 년만 잘 버티면 되는 제품이 필요한데 일본 기업들은 그런 거 없었죠. 근데 그때 한국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텔에 또는 뭐 미국이나 다른 데서 받은 여러 가지 설비들을 아끼고 잘 가다듬어서 노후화된 설비를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 기술 수준, 그 표준을 턱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제품들을 싸게 공급하는데 성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게 일본이 거기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다 만들었으면 우리는 큰일 났을 텐데 일본은 최고 품질의 제품들, 기업용 제품들만 강조하다가 소비자 시장을 놓친 게 가장 큰 차이였고 두 번째는 일본이 1990년에 부동산 주식 가격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제가 박살나버렸다는 게 또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이런 메모리용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공장 하나를 건설하는데
통상 2억 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돈 2,400억? 그리고 더 정밀한 제품들 또는 거기 들어가는 각종 첨단 노광 장비 같은 게 들어가면 그 기계 한 대가 1억 불 넘어요. 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일본 기업들이 잘난 맛에 돈놀이하고 있다가 재테크, 그게 다 일본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그냥 펑펑 투자를 하다가 물려버린 거예요. 자, 투자를 할 여력은 없는데 한국은 치고 들어오지 거기다 세계 시장은 빠르게 바뀌지 쩔쩔매다가 결국 7개의 반도체 회사들이 다 망하고 한 개로 통합된 게 LP다. 그 LP다조차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도나면서 지금은 어디에 인수됐냐 하면 미국의 마이크론에 인수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그 7개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 중에 단 하나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도달한 걸 보면 정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꾸준히 혁신을 해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갈망하고 욕망하며 더 큰 부자가 되겠다. 더 큰 시장을 노리겠다라고 나가는 적극적인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계속적인 성과를 누릴 수 있지. 그러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패퇴할 수 있는 게 세계 자본주의의 정글이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